트럼프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애매해지고 더 불투명해지고 있죠. 이 와중에 가장 초조해지는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일 겁니다. 처음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글이 쏟아졌고 30년 가까운 독재 정권이 끝나 기뻐했습니다. 보통은 자국 대통령이 무력으로 잡혀가면 슬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마두로는 부패했고 카르텔과 손을 잡아 불을 쌓았고 심지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체포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마두로가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후에 베네수엘라는 드디어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두로는 사라졌는데 정작 현지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카라카스 거리는 눈치 싸움하듯이 조용했고 오히려 친마두로 세력이 다시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마두로를 피해 고국을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 약 800만 명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비춰준 기뻐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었고 곧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들이 기대했던 그림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선거 로드맵을 제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민주주의보다 석유 이야기를 더했고 심지어 군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2차 추가 군사 작전은 취소했습니다. 또 보통 한 진영의 수장이 안 좋게 자리에서 내려오면 반대 진영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선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2025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서 상징성도 있고 국제적 인지도도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마차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군부와 관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이 노벨상을 못 받아서 삐져서 그렇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핵심은 훨씬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CIA 역시 그녀를 리더로 세우는 걸 추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왜 트럼프가 마차도를 지지하고 곧바로 민주주의의 정권을 세우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두머리 마두로는 제거됐지만 몸통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군부 실세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는 전군을 대표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는 미군의 정보를 넘긴 인물을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의 상호 감시망은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번 작전으로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미군을 상대로 싸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방공망은 정밀 타격과 사이버전에 무력화됐고 장비도 상당 부분 노후화돼 있죠. 정면전으로 가면 미국이 이기는 건 사실상 확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숫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현역 병력이 12만이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이들이 죽기 살기로 전투를 펼치게 되면 미국의 승리가 당연하더라도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군부 핵심 인물들 상당수는 마두로와 함께 미국 수배 명단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결탁돼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게다가 군부는 오랜 시간 동안 금광 채굴권 같은 핵심 이권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만약 항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모든 수익원이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티는 게 곧 권력이고 불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순히 권력 이양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치기 어렵다면 지금 이란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베네수엘라에는 콜렉티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콜렉티보는 차베스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장한 친정부 성향의 중군사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에는 빈민가에서 폭지를 관리하고 식량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 식량 배급제도 이른바 CLAP를 독점해서 암시장에 비싸게 되팔아 돈을 벌고 마약 암시장에도 뛰어들어서 운반 노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원하면 야권 지지자들을 공격하거나 강도, 납치 같은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 체제에 저항하는 의견을 내면 바로 식량 배급을 끊어버립니다. 마두로는 콜렉티보 조직원이 수십만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건 과장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조사된 숫자를 보면 주 활동 무대는 수도 카라카스 빈민가입니다. 카라카스에만 약 46개 그룹이 있고 인원은 1,500에서 2,500명 정도입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100에서 200개 그룹이 있고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은 3,000에서 5,000명 수준으로 봅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보다 콜렉티보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폭력은 예측이 됩니다. 내가 시위하면 체포당하는 식이죠. 그런데 콜렉티보는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협박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누가 콜렉티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두로가 잡힌 뒤에도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실제 시위 진압과 보복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최종 보스는 사라졌지만 사냥개들은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골목을 지키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콜렉티보 리더 한 명은 미군이 쳐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나갈 때는 시신 가방에 담겨 나갈 거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들이 순순히 항복할 것 같지 않죠. 트럼프가 그녀를 두고 군 내부에서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문건을 조사해보면 군 상부로 갈수록 친마두로 세력이 꽉 잡고 있는데, 과거에 이탈 사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시위 당시에 대통령군과 의사당을 지키던 병력 500명을 지휘하던 밀리치 산체스 같은 인물이 변절을 선택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예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은 마차도가 귀국해서 집권할 경우 마두로에 충성하는 보안군 세력이 나라를 혼란과 내전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의 실패 경험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엘리트들을 전면 축출하고 새로운 반대 인물을 앉혔습니다. 이때 바트당 소속 공무원, 경찰, 교사, 기술자 등 약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행정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실직한 상태에서 군인들도 거리로 내몰렸고, 이들 상당수가 반군이 되거나 훗날 IS 핵심 인력이 되기도 했는데, 미국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무장폭력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미국은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더 큰 혼란만 남긴 채 2011년에 철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이긴 전쟁이었지만 막대한 손실도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수뇌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존 정권의 잔당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하필 마두로의 측근 델시 로드리게스일까?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리게스는 2024년부터 부통령이면서 동시에 석유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회사를 감독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외국 기업과 맺는 모든 계약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팔지 또 어디에 파이프라인을 깔지 전부 델시 로드리게스의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좋은 결과도 냈습니다. 2020년 하루 30만 배럴까지 추락했던 생산량을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20만 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적국의 미국 기업 쉐보론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제재와 가속화된 경제 붕괴 속에서 로드리게스는 석유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싫지만 생존을 위해 쉐보론과 협력을 했던 거죠.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돈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권이 버틸 수 있었던 수익원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도 이런 역사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로드리게스는 이념은 달라도 당장 군부를 달랠 수도 있고, 동시에 석유 밸브를 열 수 있는 실용적인 관리자로 보였던 겁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 트럼프의 브리핑 내용을 분석해보면 석유를 총 19번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트럼프 본인뿐 아니라 같이 발표에 섰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와의 협상도 석유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5천만 배럴의 원유, 금액으로 치면 약 42억 달러어치를 즉시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석유로 얻는 수익금을 미 재무부 계좌에 강제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동의했는데, 이 말은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베네수엘라가 자기 돈을 단 1달러도 꺼내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로드리게스가 이걸 거절할 법도 한데 미국이 없으면 석유 산업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승인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위키피디아에 자신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고 한 걸 SNS에 올렸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닌 느낌이죠. 그런데 미국의 이 석유 추출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엑손 같은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 투자에 주저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질유고 인프라도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제재를 풀어도 트럼프가 원하는 1년에서 2년 안에 생산량 대폭 늘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합니다. 또 엑소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이나 자산을 몰수당한 전례가 있고 떼먹힌 돈도 많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시스템도 없는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한마디로 투자 불가능한 나라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럼에도 트럼프는 그럼 너네 빼고 하면 되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중간 선거인데 당장 엄청난 양의 석유를 확보해서 선거 전까지 내가 휘발유 가격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베네수엘라는 해방된 국가라기보다 미국이라는 거대 기업에 의해 인수합병을 당한 회사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마두로라는 CEO는 쫓겨났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 기존의 악질 중간 간부들은 꼭두각 시용으로 그대로 남겨둔 느낌이죠. 미국의 내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복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단 석유 생산과 수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반미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외교 노선이 미국이 원하는 바로 된다면 정권 이양과 민주주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로드리게스 정부는 석유 협상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고 수감된 정치인, 군인들도 풀어주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트럼프는 그녀를 훌륭하다고 칭찬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변수가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부를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두로는 잡혔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가장 초조한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입니다.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단 기름부터 뽑자. 민주주의는 위험하니까 천천히 주겠다. 과연 이 방식이 정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기다려온 국가의 민주주의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